카메라 앞에 여자가 앉아도 시원찮을 판에 남자가 한 명 더 늘어서 유튜브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고 팟캐스트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희는 찌라시바고요. 시즌 7의 제4화 시작할 것이고, 오늘 드디어 새로운 신코너 뉴스 브리핑 및 해설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찌라시바 시즌 7 제4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찌라시바입니다. 저 홍황이고요. 뭐랄까요, 저희가 두 개 이제 시즌 7을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두 개의 방송을 녹음을 해보고 또 저 뭡니까, 녹화로도, 비디오로도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도 올렸고, 그래서 지금까지 최고가 아니고 전체 170여 분이 저희 영상을 보셨습니다. 시즌이 갈수록 청취자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그만두지 않고 있다. 그렇고요. 일단 오늘 김범용 국장 함께 하고 있고, 또 이제 새로 원래 팟캐스트로 계속 들으시던 분들은 다 아시는 그 목소리 그리고 그 얼굴입니다만, 이제 유튜브로는 또 처음이니까 아이스볼의 윤지현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 좀. 유튜브로 또 보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나는 아이스골의 윤지원이라고 해. 아저씨 얼굴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유튜브의 100여 명의 친구들에게 어색해. 저 오프닝을 해야 될 때 보통은 비디오를 찍지 않으면은 이제 내가 오늘 해야 될 거에 대한 기사들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막 이렇게 막 고개를 숙이고 있고 뭐 귀만 이렇게 열어두고 있었는데 아이돌 사진 보잖아요. 뻥치고 있네. 모모랜드 이런 친구들 뭐 이런 거 기사 보고 있었다고. 기사 이런 거 오해 안 받아도 좋네. 이런 거 오해 안 받아도 좋아. 지금 빨리 다른 탭 봐봐요. 이전 페이지 봐봐. 어쨌든 아이스볼 윤지현님이시고 저희 멤버 중에 이제 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쇼미더머니입니다.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 이제 77 예. 그렇고요. 최연장자시다. 네, 그렇습니다. 뭐 왠지 우리 여사님이 더 연장자인 것 같지만 공식적으로는 제가 더 연장자인 걸로 돼 있죠. 여사님은 우리 찌라시바 패널 중에서 여성 최연소고요. 그렇죠. 형님은 남성 최연장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딱히 반박을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여자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럴 의지도 없고. 하여튼 그렇고요. 원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방송을 하신 적 있으시고, 다양하게 좀 문화 쪽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요번에 이제 시즌 7 뭐 들어가면서는 이제 뭔가 뉴스에 대한 브리핑도 하고 이거에 대한 간단한 본인의 의견, 해설 이런 것들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에 대한 태도를 이제 특히 조선일보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사설을 이제 소개하고 그걸 해석하면서 이제 디스하는 거는 이제 김범용 국장의 역할이 될 것이고, 이제 일반적인 이번 주에 일어났던 일들에 관련해서 몇 개를 뽑아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역할은 이제 형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곧 시작할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 김범용 국장은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또 이제 소개를 뭐 이랬죠. 예. 열심히 기사를 쓰고. 예. 먹고 살려면 해야지. 예. 그랬어요. 오늘 어쩌라고.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약간. 일하고 왔으니까. 예,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네. 예. 그렇죠. 날짜 얘기를 안 했네. 2018년 10월 28일 예. 일요일 오후 5시 16분에 지금 한창 녹화를 하고 있고요. 주 7일 근로자의 슬픔이지 이게. 주 7일 근로자의 슬픔.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로감독관님께서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직위가 높아갖고 이거 어떻게 뭐 노조를 가입할 수도 없고 일반 평기자면 뭐 노조라도 하나 뭐 어떻게 하겠는데. 사측이지, 사측. 네, 사측이죠. 완전. 뭐 사측이야. 노예지. 노측입니다, 노측. 사측은 사장만. 사장만 사측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족. 일족이 따로 있어요? 모든 겸이나 일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긴 재벌부터 이렇게. 그렇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죠. 하여튼 이제 그렇고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계속 이제 올리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좀 받고 있어요. 일단은
두 가지 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너무 길다. 아? 그리고 너무 너무 길고 너무 짧다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아주 그냥. 대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너무 길다가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팟캐스트는 보통 그래도 1시간 정도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라디오 느낌으로.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일하거나 다른 뭔가 하면서 이제 듣는 느낌이었다면 자기 전에 듣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인데 이제 유튜브는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집중해서 이렇게 길게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길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재미가 없다. 어허? 그러니까 왜냐면 김 국장이랑 저랑 할 때는 이제 뭔가 실험으로 이제 해야 됐고 뭔가 방송 같은 거를 이렇게 우리가 몇 번씩 계속 유튜브를 만들어 본 다음에 이걸 찍은 게 아니고 그때 처음 녹화했을 때 처음 그냥 한 거였단 말이죠. 고프로 하나 놓고. 그래서 저희가 팟캐스트 하는 거에 집중하고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예능적인 면을 갈구하던 분들은 조금 아쉬워하시더라. 네, 그런 피드백이 좀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여기 자막이라도 꽝 이렇게 박아야 돼? 자막은 꽝꽝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막조차 제가 재미없게 아니 뭐 섹시 도발 뭐 이런 거. 전혀 섹시하지 않은 네. 아니면 요 얼굴 주변에 자막 띄우는 거 이런 거 안 되나? 그거는 제가 해야 되거든요. 저의 시간을 좀 살려주십시오. 보수 유튜브 보니까 네. 졸라 자고 싶던데. 1시간도 넘어 심지어. 걔네는 너무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뭔가 그 애국심에 대한 그 사명감으로 봐주시잖아요. 네, 저희도 보수로 전향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다음 원룸은 구미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조명 장비도 이렇게 갖추고. 예, 조명을 하나 샀어요. 저게 장비인 거야? 나름 장비지 저것도. 나는 내 눈 테러하려고 저렇게 하는 줄 알았어. 눈뽕. 제가 좀 더 좋은 조명은 제가 지금 산 게 중국에서 열심히 세관을 건너서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너로 아이스고래의 시사고래라는 고래? 네, 코너 이름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절로 고래? 저도 몰랐어 처음에는. 그렇죠. 제가 생각해오라 그랬는데 되게 막 재미없는 거 생각하셨더라고요. 뭐였지? 시사 브리핑인가? 시사고 선생 이런 뭐지? 거. 진짜 뭐지? 무슨 안 팔리는 80년대 개그 같은 거. 그래, 일단 선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태어나긴 했죠. 먼저 선 날생이니까 먼저 태어나긴 했는데 님은 아니야 근데. 예, 그렇죠. 선생. 네. 고형. 시작하지 고형. 카메라 꺼도 돼요? 아이스고래 시사고래. 예. 조금 잘 살려야 돼 이게. 고래? 이러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예. 이때면 영상을 나가게 하지 말지. 서로 민망한데. 그게 낫지 않겠니?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시사고래 시간이고요. 아이스고래 형님께서 뭔가 이제 좀 이번 주에 이런 뉴스는 좀 눈에 띄어서 소개를 좀 하고 또 혹은 괜찮은 어떤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 뉴스 기사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뭐 법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뭐 사회 제도가 뭐가 바뀌었다든가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준비하신 소식은 뭡니까? 온두라스를 출발한 그 캐러밴 난민 이야기를 할까도 했는데. 온두라스를 출발해요? 대륙의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주자면 저희가 옛날 방송이 있는데요. 거기서 국제 정세를 이제 제가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형님이. 그때 대륙의 서쪽부터 시작해갖고 지구 한 바퀴를 도느라고 정말로 80일간의 세계 일주란 명작이 있지 않습니까? 80일 동안 팟캐스트를 했어요. 전 세계를 다 설명을 이란부터 시작해갖고 기본적으로 80분은 했어. 그러니까 진짜 제가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진짜 일단 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저희가 일단 경계를 좀 하고 좀 할 건데 어쨌든 그거 안 할 거야. 약속된 대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난민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한 얘기긴 한데.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그 10월 22일에 그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라는 이제 회의가 처음으로 소집이 됐어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정계특위라고 하죠. 그렇죠. 아 정계특위가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이게 다 풀었으면 다 모르더라고. 정계특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계특위는 들었는데 국회 뭐라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존나 기네. 네 어쨌든. 이 정계특위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선거 제도에 대한 게 네네. 이제 논의가 이제 개시가 됐습니다. 선거 제도를 바꾸자. 자, 이게 왜 지금에 와서 이슈가 되냐면은 네. 일단은 선거 관련해 가지고는 그 선거구를 획정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인구 비례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선거일을 기준으로 15개월 전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총선이 있죠. 결국은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확정된 인구수를 가지고 이제 선거구 획정도 들어가야 되고 네. 선거구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 이제 근데 이 선거구도 그렇지만은 선거제도 관련해서도 네. 다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있어요. 음. 일단은 그 과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지난 2016년 총선 전에는 네. 그 최대 인구수와 최소 인구수 투표수 간의 예. 비율을 2대1을 넣으면 안 된다. 2대1. 예를 들면 들어서 14만 명 이상이 선거구라고 한다면 어떤 선거구가 14만 명에 머물러 있다. 네. 그럼 다른 선거구는 거기에서 28만 명을 넣으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지역구를 짜자작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제일 인구 적은 지역구가 14만 명이라 쳤을 때 다른 지역구의 인구가 28만 명이 오버되면 안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도 이제 많은 골치를 맸는데 네. 이제 지금 보면은 말이죠. 지금 우리가 15개월 전의 인구에서 14만 명당 1명을 계산을 해보면은 네. 현재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예상 인구 수가 예. 5,163만입니다. 5,163만. 163만. 요거를 단순 나눗셈을 하면은 의원 정수는 368명이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가지 했을 때에 지금 이 의원 정족수를 늘리는 것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논의의 대상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근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선거법으로 이거를 고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은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거는 개헌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해서 정의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 지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정의당 당론을 통해서 그 권역별 비례대표고, 예,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지역구대 비례의원 비율을 2대1로 가져가자는 얘기입니다. 예. 이 말인즉슨 36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240여 명이 지역구가 되는 거고요. 네. 120명이 비례대표가 되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한 2배 늘어나는 네, 약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요. 3배 늘어나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정의당이 그 2016년 총선 당시에 비례대표로 얻은 의석이 4석 정도예요. 네. 지역구가 2석이고 4석. 이렇게 되면은 이걸 단순 계산해 보면은 3배가 되면 12석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지역구 2개까지 해서 14명의 그러니까 단순히 정수만 늘린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선거 제도를 개혁을 한다면은 충분히 다른 정당 정의당을 제외한 여러 소수 정당들이 원내로 진입할 수 있고 네. 심지어 그 뭐라고 하죠? 그걸 교섭단체. 예.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도 상당히 갖출 수 있다. 그게 굉장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만한 그 선거 제도죠. 그렇죠. 네. 그럼 보수당 지지자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기독당이 들어올 수 있다. 아 맞아요. 진짜 기독당이 들어올 수 있네. 한 2석 정도 가능하다. 그러네요. 2석 정도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현진 봐봐요. 혼자서 다 하잖아. 대한해국당. 네. 그분 거의 그분 아니 그 뭐랄까요? 그 어떤 원맨 그러니까 쇼라고 대한애국당의 하나 신동엽, 유재석? 옛날 무한도전의 유재석 같은. 그렇지 원탑이지 정말. 근데 이제 좀 기가 막힌 게 이제 좀 자유한국당 쪽에서 약간 좀 접점을 찾으려는 게 도농 분리형이에요. 도농 분리형? 예.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를 분리하고 예.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해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예. 그 다음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 같은 걸 해가지고 도시 권역을 좀 선거구 숫자를 줄이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시지역은 운영을 하는 이런 쪽으로. 자유한국당이요? 예. 네, 꼼수가 보이네요. 완전 꼼수예요. 이거는 듣자마자 이 새끼들이 지들 좋아. 아니 정의당도 그렇고 왜 엄청 자기들한테 초유리한 건 다 집어넣네요 진짜. 그러니까 왜 꼼수인지 말해주셔야죠.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걸 왜 던졌을까? 그렇지. 자, 이렇게 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네. 2016년 총선 기준 자유한국당이 122석을 가져갔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제도로 하게 된다면은 자유한국당이 그 지역구에서만 105석을 차지해서 제1당으로 올라가요. 아 그래요. 105석. 예, 민주당은 86석으로 줄어듭니다. 아 진짜. 이렇게 그리고 물론 여기서도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는 대폭 늘어나요. 왜냐하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서 비례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이 105, 민주당이 86 이런 식으로. 근데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좀 대폭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농촌은 또 저 보수세가 또 그렇죠. 뚜렷이 강한 곳이니까 분리를 해버리면 그렇죠. 그쪽에서 표를 싹쓸이 해가겠다. 그렇죠. 상당히 자유한국당이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구 표를 많이 받아서 그렇죠. 당선을 많이 시켜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도시에서는 무조건 2등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싹쓸이 하겠다. 안전이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저희 20대 총선인가요? 국민의당 기세등등 했을 때 그때가 그때가 아닌가 그 전이었나? 하여튼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그때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이 완전 확고한 1당이고 거기에 못 미치는 민주당이 있고 그 뒤로 이제 군소 야당들이 우르르 있어가지고 맨날 자기들끼리 뭉쳐야 된다 단일화해야 된다 이러는데 자유한국당에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구도의 어떤 부활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었으면 도농 분리를 하는데 도시는 중대선거구 도시와 농촌 어디도 놓칠 수 없다. 양손의 떡을 내가 다 쥐고 싶다. 그렇죠. 이 씨발 누가 이걸 받아주냐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중대선거구제는 네. 과거에는 말 그대로 중대선거구제가 좀 대안 중에 하나로 다들 인식은 했었어요. 네. 근데 막상 지금 일본의 사례라든가 우리 지금 그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예. 도시 그 서울 지역 같으면 구의회, 그 다음에 뭐 일반 지역 같으면 군이나 시의회 이런 지역에서 해보니까 이게 조금 별로 안 좋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마포구의 구의회 의석 숫자가 네. 그 한 17석인가 19석인가 돼요. 네. 정확히 반반 나눠가지고 민주당이 한 석이 더 많습니다. 네. 이게 좀 전체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가? 마포구는 지금 야성이 강한 구거든요. 네. 거기에서 거의 그냥 의원 비례로 반반이 나온 거는 50대 50이 나온 거는 이게 좀 전체적인 득표율과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정당들만 몰표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예 100% 그냥 비례로 해버리는가. 그렇죠. 지역 그러니까 구의 경우는 구의원, 시의원은 선거 제도가 나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비례성을 늘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비례성을 늘려야 되는 게 맞죠. 오히려 중대선거구는 너무 작은 집단에 대해서 과잉 대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잘못된 점이 있어요. 한 명이 80% 득표하고 나머지 한 명이 5%로 득표했는데 80%와 5%의 득표자가 똑같이 의회로 진출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일단 뭐 중대선거구제는 가장 큰 단점이 이겁니다. 선거 나가는 새끼들이 존나 나태해져요. 맞아요. 절박하게 인사하고 절박하게 악수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당선되면 존나 일 안 한다 우리가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표를 얻을 때만큼은 그때는 또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 모습조차도 없어진다고. 이 씹새끼들이 후보인데도 막 갑질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 일본에선 나름 흔하게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 민주당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맨날 역으로 던지니까 민주당 역으로 던져야지. 네. 도시에서 소선구제하고 지방에서 중대선거구제하고 그거 괜찮네요. 그거 괜찮네요. 그럼 완전히 역에 역이 나올 거. 그렇지. 이게 그리고 또 저는 의원 숫자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들 국민 정서는 뭐 의원 숫자 그렇게 특혜받는 의원 숫자 늘리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조금 일반적인 언론들이 자꾸 국민 감성을 그런 쪽으로 건드리는데 좀 오히려 좀 비례성이라든가 국회의원이 좀 담당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의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특혜를 줄이면 되거든요. 예.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고 그래야지 현재의 지역구 의원들도 뭐 자기 자리 보존에 대한 불안함을 좀 떨치거니와 좀 더 비례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상하원 이거 나누는 것도 뭐 그렇다고 치는데 다른 나라 보면 우리나라가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 좀 늘리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늘려야 좀 다양하게 들어올 거 아니야. 장애인 맞아요. 단체에서도 국회의원 한 명 들어오면 좋고, 뭐 농어민들 많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옛날 강기가 그런 느낌으로. 공중부양하시던 거. 네, 그런 느낌. 초능력 전문가인가요? 허경영과 함께 유일한 대한민국에서 공중부양 가능한.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국회 다양성이 생겨야 되잖아. 국민의 대표는 무슨 시골 사람 아니면 그냥 도시 사람 아니야 그냥. 그렇게 치면 지금 느낌으로 치면. 그렇죠. 네, 맞아요. 뭐 아니면은 뭐 다양하게 서울대를 있어야지. 나왔거나 서울대를 안 나왔거나 뭐. 다양하게 있어야지. 뭐 노동자도 한번 들어오고. 그렇죠. 네, 뭐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저는 한 500명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500명. 네. 나쁘진 않다고 그러면 봅니다. 진짜 네.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쯤에서 마무리 네. 짓도록 하시죠. 마무리 네. 짓고요. 예. 근데 모든 소식을 이렇게 해설하실 겁니까? 아, 줄일까요? 이제부터? 좀 많이 줄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엄청 긴데? 알겠습니다. 보통 뭐 예를 들면 대도서관 있으면 대청자 그러는데 우리도 뭐 찌청자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되나? 시청자는 뭡니까? 찌라시바 무슨 시청자. 쩌리 같잖아. 찌 묻었어. 약간 이재명 같잖아요. 찌청자 친구들 지금 여기 하단부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뉴스. 아, 찢어버려 진짜. 여기쯤에 있어. 여기쯤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 강용석과 아 예. 그 다음에 김세희, 윤서인 네.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묘하게 얽혀있죠, 이 사람들. 묘하게가 아니라 원래 셋이 친해요. 셋이 방송하지 않나? 유튜브 뭐 가로세로 연구소? 예, 근데 세간의 관심을 주목을 받는데 강용석 씨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예. 김부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변호 받으려면 옥중- 접견 같은 이제 변호사하고 다 접견 오는 게 위치가 아니고 바뀌어 있어요. 변호사를 접견 가야 돼요. 변호사가 이제 안쪽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네. 있고 이제 피의자가 밖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예. 시트콤 같은 그림이에요. 옥중 변론을 하려면 그러면 변호사가 이렇게 차고 수갑 차고 와가지고 포스질 벗겨갖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된대요. 예. 안 되죠, 당연히. 예,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일단 이게 그거죠. 사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소송을 취하하게 네, 만들어버린 그 사건. 그래서 진짜 난 음. 변호사가 이런 거 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사무소 위조라니. 공범으로 지목됐던 이제 그 도도맘? 네네.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차이가 틀려요. 그분은 이제 뭐 집행유예 이렇게 됐고 네. 강용석 씨는 그냥 법정 구속이 돼버렸죠. 변호사로서 좀 더 지켜야 될 그 법적 수준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는 죄질이 나쁘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한 거예요. 김부선 씨는 진짜 아유 큰일 난 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약간 그런 겁니다. 발음 연습 같이 되는데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변호인이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의뢰인하고 만났는데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변호사가 불륜임이 드러나고 그리고 불륜이라고 주장했던 의뢰인은 불륜이 아님이 드러나게 되고 김수한무 거북이가 들은 이상준. 그 과정 속에서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불륜의 대상자와 사문서 위조를 통해서 감옥에 가게 되어 불륜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더욱더 큰 수렁 속에 빠져버리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어떤 드라마 작가, 영화 작가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스토리죠. 그렇죠. 이거는 영화 주제예요, 내가 보기엔. 아니요 시트콤 주제입니다. 시트콤 주제, 영화 시트콤 주제는 주제. 아니고. 너 불륜을 했다고? 안 했다고? 난 안 했는데? 뭐 이러면서. 너 했다고? 뭐 점이 있다고?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뭐 네티즌 반응이 하나가 재밌어요. 김부선 변호를 자처한 거는 커다란 이슈를 변론하고 있는 변호사를 구속시키기 난감하도록 법원을 안팎한 게 아닌 것이냐.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부선 변호를 맡은 게 그런 좀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하여간 모든 게 불순해요. 그러네요. 근데 대통령이 홍준표였으면 아마 뭐 꽤나 괜찮은 수였겠으나 나를 가지고 그래요. 나도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근데 뭡니까 대통령 문재인이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네, 이 정도로 네. 그리고 이들과 같이 네.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윤서인 윤서인과 김세희 씨가 역시나 벌금 700만 원을 선고를 받았고 이들 역시 항소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 백남기 농민 그 발리 유족이 발리에 있던 거 가지고 놀린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이제 만편을 그린 건데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피해자의 인격을
거의 뭐 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심각한 중대한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판결에 명시를 해서 네. 이제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또 판결을 한 겁니다. 근데 뭐 그 700만 원인가 나왔잖아요. 은서인 씨. 음. 근데 바로 모금해서 다 들어오더만. 유튜브 돈에 통해서 이제 뭐 부럽다. 부러운데? 저희 좋아요라도 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들 셋의 원조격 변희재 씨. 변희재 씨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 계시는데 지금 예, 그분은 보석이 기각됐어요. 계속 들어가 계셔야 돼요. 무슨 죄인지는 말하면 길어지니까 예 어쨌든 그냥 들어가 계세요. 벌금형 정도로 끝난 것 다행으로 여기고 윤서인 씨 같은 경우가 특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게 얼핏 말로는 논리가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시사 만평이고 만평이란 건 표현의 자유고 어떤 대상이든 간에 만평과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 어떠한 것도 만평의 대상이 된다. 요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항상 개그맨들이나 개그라든가 풍자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소재로 삼으면 안 돼요. 예. 그거는 만평이나 풍자가 아니라 괴롭힘이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는 그 약자를 풍자하는 걸 우리는 괴롭힘, 이지매라고 합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러고 항상 윤서인 씨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너네 왜 세월호를 추모했던 사람들아 왜 이건 추모하네 왜 저건 추모하네 이런 식으로 또 유치하게 맞아요.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1차원적이에요. 1차원적인데 아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그걸 따라다녀요. 그렇죠. 어. 본인이 집중하는 그게 있는 거죠, 다. 그러니까 윤서인 본인이라도 뭐라도 하나 숟가락 얹어놓고 얘기를 하든가. 그 사람이 정말 애도를 하고 싶으면은 애도를 하고 뭐 이러든가. 대표적인 그게 있었거든요. 뭐 여자라서 죽었다. 라는 그 강남역 살인 사건. 화장실. 네네네. 근데 그 여아 초등학생이 살해당한 사건이 하나 또 그쯤에 있었거든요. 네. 왜 거기에 대해서는 추모 안 하냐 그런 식으로 만평을 그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 유치 찬란이죠 이거는. 그럼 어제 동네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그러면 막 돌아가시기로 죽으면 세상에 죽은 사람은 안 불쌍한 사람은 어디 있어? 아니 고모부 장례식에 갔다가 그 고모부 장례식에서 그러면 작년에 돌아가신 이모부도 추모합시다 이래야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옆집 영안실도 가서 옆집도 다 절하고 장례식장 찾아가면은 장례식장에 다 순회를 해야지. 사상이 빈곤한 거죠. 사상이 빈곤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는 관심을 우리 주지 말아요 이분에게는. 아예 관심을 본인이 잘 얻는 능력은 있어. 인정. 그거는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인정. 정말 네 대단해요 그거는.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입니다. 네. 네. 그렇고요. 네, 다음 소식. 그 다음에 여러 뉴스 중에서도 제가 참 이 세상이 바뀐다. 네. 이 통쾌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얼마 전에 10월 26일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탕탕절이지 않습니까? 예. 전에 그날 탕수육 먹었어요. 10월 26일 날 뭐가 많더라고. 이토 히로부미 암살당한 것도 10월 26일이고 명량해전도 10월 26일이고 뭐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그쪽이 싫어할 만한 건 다 그때 몰려있네. 그러니까. 국군 용성의 날로 우리가 지정해서 국군 용성의 날. 뭐 일단은 개천절 2로 하죠. 네. 아 그럴까? 하늘이 열린 날. 태블릿 PC도 비슷하잖아. 10월 달쯤이었으니까. 얼마 전에 또 촛불 2주기. 2주년 아니에요? 2주년. 네. D는 좀 슬픈 일이에요. 그런가요? 촛불이 돌아가셨어요? 그건 왜 추모 안 해요? 그것도 추모하셔야지.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영상을 하니까 이렇게 얼버무려 있어서 좋은데? 근데 어차피 팟캐스트로는 또 음성만 나가니까. 그래요? 좋아요 구독 버튼이 뭐지? 뭐 이랬어요. 팟캐스트는 팟캐스트 좋아요가 막 6개 이러던데? 망했어요. 옛날에 막 40개 이랬는데 막. 그러니까. 여러분 팟캐스트도 구독과 좋아요 가능해요. 구독과 좋아요 가능하고. 파티도 가능해요. 우리가 찐 묻었다 이런 거 갖고 막 뭐라 그래가지고 다 떠났어. 우린 항상 우리를 듣는 청취자들을 이제 떠나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다 알아. 어딘가에서 모르는 인간들은 없어. 앵간하면 다 알아요. 네. 구미시장으로 최근에 네네. 당선이 됐죠. 그 장세용 씨였나 성함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기사는 본인이 보고 계시죠. 장세용 구미시장 맞아요. 용. 네. 장세용 구미시장 네, 당선이 됐죠. 이번에 네. 민주당 출신으로.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 최대의 격변이고 이변이었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구미에서 됐다는 게. 그래서 올해 매년 박정희 대통령 추도 제사죠 거의. 네네네. 추도제를 구미에서 합니다. 네. 그리고 초헌관이라고 해요.
초헌관. 그러니까 초헌관이라고 하는데 그 제사상에 가장 처음 술을 올리는 그 제례관을 초헌관이라고 하는데 매년 그 초헌관을 구미시장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역시 역시 잘 뽑았네요. 잘 뽑은 거죠. 네. 그러면서 초헌관 역할은 이제 그 경북지사가 대신하게 됐고. 근데 또 이제 대체제가 항상 있군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추도제는 네. 관에서 예산에서 주도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예, 박정희 뭐 추모 사업회가 있거나 뭐 이런 데서 민간에서 하는 건데 항상 매년 이제 그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네.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구미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게 상당히 이채롭고 추도제 분위기는 내내 침울했다고 해요. 뭐 시장도 안 오고. 딱딱한 분위기고 뭐 경북지사는 막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러면서 하는 재밌는 게 박정희 대통령의 사전에 나름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가정의례 준칙을 정한 거거든요. 가정의례 준칙이란 게 뭐냐면은 네. 그 이전까지 했었던 우리 유교적인 네네. 거창한 허례허식과 혼란을 간소화시킨 거예요. 뭐 제사상. 제사상도 뭐 너무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네네. 결혼식도 하는데도 막 너무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마을잔치 벌이지 말고 모든 걸 간소화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근데 그 사전의 유지와 달리 네. 박정희 추도제는 엄청 거창하게 하고 있죠. 마을잔치처럼 하고. 그러니까요. 전 이게 좀 보기가 안 좋다. 이거는 이게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가정의례 준칙에 맞춰서. 원래 제사상도 원래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어동육수 이런 거 원래 없대요. 그냥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과 이런 간단한 술상을 이제 딱 올리고 뭐 밥상을 차리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음식 위주로 이렇게 차리는 게 맞다라고 이제 그 성균관 이제 유생 뭐 이렇게 제사 이런 거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탄신제 추도제도 그 좋아하시는 음식들 뭐 시바스 리갈이라든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들 위주로 시바스 리갈. 일본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일본 막 일식 초밥 이런 거 올려드리고 그렇지. 옆에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여자 가수들 이제 노래 부르는 거 그런 거 좀 걸그룹 불러. 그러니까 걸그룹 좀 심수봉 그러면 심수봉의 위치가 요즘 아이유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이유가 안 가겠구나. 아티스트 초빙도 좀 하고요. 어쨌든 저는 추도제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예를 들어 정치적 입장이 다르지만 물론 직접 비교할 수는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뭐 그 추도제 노제 우리도, 이런 거. 예, 우리도 크게 지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난 왜 탄신제를 이렇게 크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어. 11월 14일이 탄신제거든요. 11월 14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리고 탄신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드린다고.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 탄신을 기리는 쉬는 날도 생각해봐. 성탄절, 석가탄신일, 박석가야? 뭐라는 거야 이게? 박예수. 뭐 어쨌든 네. 뭐 곧 기뻐서 너무 기뻐서 그런가. 하긴 반신이라고. 곧 있으면 할로윈이잖아요. 네. 할로윈이 모든 성인들의 기일입니다. 예. 차라리 그걸 묶어서 할로윈에 그냥 그렇죠. 박정희 탄신제를 좀비 하는 게. 분장하고 가서 절 좀 하고. 그렇죠. 네. 맞아 죽으려고? 네, 세인트가 아니라 어덜트라 그래 성인이라고. 어른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구미시장 행보를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계속 뭐 박정희 살리기, 뭐 박정희의 도시 뭐 이런 것보다는 네. 뭐 독립운동가 구미 출신의 또 어떤 독립운동가를 그 지역에 되게 많잖아요. 만난다고 하거나 뭐 그런 거에 좀 살린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새마을과를 또 폐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새마을과가 있었어요? 네, 구미시에는 새마을과가 있었습니다. 별게 다 있네. 진짜. 그러니까 언제적 새마을인지 네. 유행이란 게 있는 건데 그 개발도상국에서도 잘 안 통하는 거. 그러니까요. 요새는. 이제 박정희 박물관이라고 지으려고 했던 것도 이제 구미 역사박물관 뭐 이런 쪽으로 뭐 바꾼다고 사업을 바꾼다고도 하고요. 네네. 그런 거 하니까 뭐 구미시를 뭐 박정희의 도시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상당히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한두 개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제가 계속 말하지만 뭐 김대중 컨벤션 센터라든가. 맞아요. 어쩌고 뭐 박정희 무슨 뭐 기념관 뭐 이런 거 괜찮아. 근데 다 그 판을 만들어 버리니까 문제죠 여기가.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랬어요. 네.
아 참, 네 알겠습니다. 구미 시장님이 재선이 되셔야 될 텐데 네. 지금 행보는 마음에 드나 재선이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4년 뒤가. 그건 좀 걱정이긴 해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적절하게 끝내신 것 같아요. 조금 오버했네요. 조금 오버했나? 원래 예상보다는 조금 오버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오버했는데? 존나 오버하시네. 존나 오버하시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 코너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이런저런 실험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유튜브라는 매체에 도전을 하면서부터 코너 구성이라든가 뭐 영상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냥 영상이 밋밋하면 드론을 띄워놓자고. 저 멀리서 저 멀리. 우리 지금 여기 신도림 부설 스튜디오 그 주택이거든요. 주택만 딱 찍어 상공에서 헬리캠으로. 여기 어딘가에서 녹음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심지어 친구 중에 드론 전문가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대놓고 전문가가. 드론 강사예요. 막 네. 학생들 가르치고 그런 친구도 있으니까 나중에는 드론도 한번.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 갈 테니까 댓글 많이 써주시고 피드백으로 많이 좀 이런저런 그 의견 뭐 코너명이 뭐 예를 들어 별로다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 하시면 그런 것도 뭐 써주시면 참고할 것이고 혹시 또 이제 저희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뭐 시사적인 어떤 화제거리 이슈들 있으면 그것도 댓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많은 소통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네. 오바인 것 같아서 네네네. 좀 더 흐름을 보고 좀 얘기를 해보죠. 그건 뉴스 공장 들으세요. 거기 설명 안 해놨더라. 새 어머니가 아주 잘하더라고. 네, 아주 우리는 거기서 안 다루는 거야. 그렇습니다. 구미시장 이런 그 거 거기가 안 그러니까. 다루는 게 있어? 매일매일 하던데? 거의 다 다르죠. 거의. 네. 온두라스 캐러밴을 이제 다뤄볼까 이제? 온두라스에서 바로 한국으로 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 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 유튜브가 3시간짜리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사 고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